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엄 정국이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길게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이 수습이 안 되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게 된다면 네. 그럼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네. 있는 거고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갈 때 원화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원화를 달러로 그렇죠. 바꿔서 가는 거니까 또 달러가 유출되면서 원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155분의 비상계엄령이 몰고 온 후폭풍. 자, 오늘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증권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증시 각도기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부장님 뭐 증권업계 몸담으신 지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이제 한 25년쯤 25년. 됐죠. 네. 뭐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계엄. 그렇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다행히 아. 그 소식 발표되기 전에 잠들어서 네,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는데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은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이 좀 많았죠. 그랬죠. 예. 지금 일단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은 했지만 그 폭을 보자면 사실 계엄 정도 터지면 한 10% 이상 폭락해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네. 비교적 선방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만 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빨리 수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 미국 쪽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은 돌아가니까 그렇죠. 미국에 상장된 한국의 ETF물은 장중에 7%나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계엄 정국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유혈 사태가 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 그렇죠. 그건 빠졌을 하나의 지수로 거예요. 봐야죠. 코스피 지수로. 그렇죠. 예. 그게 코스피 ETF니까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 조금 빠르게 수습이 돼서 네. 충격파가 좀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일단 시장이 안심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 일단 지켜보자. 여전히 불안한 시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애라고 치부할까요? 아니면 쟤 왜 저러지 하고 좀 지켜보겠죠. 쟤 왜 저러지? 예. 네.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랐던데 이 와중에 네. 뭐 그거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끝없는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빅테크들이 이거는 뭐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그 AI 가속기, 소위 말하는 이제 GPU 칩셋으로 설명되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는 네. 지금 현재 10만 개 정도의 GPU 세트를 클러스터에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100만 개로 늘리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내년도 중후반 이후에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루빈 네. 신형 GPU 칩셋을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재로 작동되면서 반도체 주식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엔비디아와 AI 가속기의 실질적인 수혜, 직접적인 예. 수혜는 하이닉스가 그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걱정스러운 거는 금융주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금융주부터 털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 투자했던 것 중에 일부는 조금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하던 참에 올해 그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을 많이 주고 연말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주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이렇게 팔 이유가 있을까 보면 일단 한국에 대한 노출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 어디서 노출도를 줄일 것인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영역에서 노출도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의 이탈 속도가 지금 하반기만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게 한 15조 원어치 되거든요. 그건 네.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번 계엄 정국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계엄 정국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미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하고 야당 대표가 대담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네.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 인터뷰 중에 확 눈에 띄었냐면 이번 회기 중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라고 블룸버그와 대담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면 야당 대표의 그 말의 무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25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법 개정이 되면. 예. 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회사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걸 막아보자. 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분할 상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알짜 기업 따로 떼서 네. 상장해서 주주들 가치 훼손하고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줄 때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막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LG 화학으로 대변되는 그 LG 화학에 투자했던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LG 화학이 중국의 화학 업체와 싸워서 월등하게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과거에 LG 화학을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LG 화학이 품고 있었던 2차 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당연히 2차 전지죠. 예.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던 LG 화학 주주들은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되면서.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쪼개기 상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쪼개기 상장 비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법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같은 것을 좀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지능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법이 허용을 한다면 네. 계속해서 비집고 공간을 찾아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쪼개기 상장 비율이 18%가 넘어요. 현대중업도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그렇죠. HD라고 치면 수많은 기업들이 쭉 나온다. 그거 최근에 다 상장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이렇게 중복 상장된 비율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IBK 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0.3%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봤거든요.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도 투자했고, 예. 그다음에 그 아멕스 카드에도 투자를 했고, 그게 중복 상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사서 네. 있는 게 그걸 중복 상장.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이 중복 상장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건 중복 상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은 없는 일이 한국은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그 행동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어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또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약 15조 원 정도의 예. 한국 주식을 팔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의 경기가 꺾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올 초에 정부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상법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하반기에. 그러면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은 일종의 게임의 룰인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룰이 있냐면 소액주주는 타석에 들어서서 스트라이크 3개를 받으면 아웃이 되지만 네. 대주주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가 5개, 6개, 7개가 들어와도 아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대주주의 가격과 소액주주들의 주가 가격이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아주 낮게 유지하면 아주 싸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또는 증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싸게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걸 팔고 싶어요 지분을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받고 네. 아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4-5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미국엔 이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할 때 한국의 트위터 주식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에게 넘어갈 때 그 주식이 다 같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네. 그래서 그 비싼 가격에 다 팔게 됐죠. 그래서 트위터를 너무 비싸게 사서 물려 있었던 수많은 주주들이 그때 행복하게 탈출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외국 투자, 그러니까 특히 미국 투자에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어떤 차별
이걸 이제 투자자들이 깨달은 깨달은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최근에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그 미국으로의 자본 이동은 정말 네. 진짜 썰물 빠지듯이. 그러니까 우리 증시각도기님도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국 국장만 하지 말고 미국도 해라라고 했지만 다양화해라, 다각화라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너무 이게 몰빵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이 약간 뭐 흥분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 약간 조심은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시장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의 활성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IT 기업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외부의 도움 없이 했었을까요? 네. 가장 최근은 메타, 페이스북도 외부 투자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제일 유명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겨우 4만 달러 갖고 사업을 예.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소개해준 애플의 초기 투자자인 세카이어 캐피탈한테 돈을 받아서 시작한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게 이런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 같으면 이제 이런 자본시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매우 힘들다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우리가 계엄 정국에서 그런 걱정할 거는 외국인들의 이탈 플러스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사학개미들, 네, 이들의 이탈까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런 상황들이 온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이런 사태가 오히려 좀 전환이 잘 되면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법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게임의 룰과 같은 네. 거예요.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똑같은 룰을 적용해달라. 왜 우리에게 그런 룰을 적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니 룰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는 데서 투자하고 싶지. 아무리 싸고 아무리 그렇죠. 괜찮은 기업이 많다고 해도 이런 네. 데서 투자하고 싶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에 투자를 꽤 많이 했었어요. 네.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자기 개인 돈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 주주서 안에서도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고 주주들한테 편지 써서까지 써서 보냈었어요. 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피모사인데요. 피모사가 갑자기 어느 날 조선 회사를 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5% 대주주였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대를 해서 그거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워렌 버핏이 반대. 네, 워렌 버핏 반대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 나라는 안 되겠다 하고 다 팔고 나갔어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또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네. 실제로 계엄 선포한 당일날 환율이 한 1,440원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이 환율도 좀 계속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모든 게 환율과 연결돼요. 외국인들이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네. 있는 거고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갈 때 원화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원화를 달러로 그렇죠. 바꿔서 가는 거니까 또 달러가 유출되면서 원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 나라 아주 장담을 못 하겠는걸? 이렇게 되죠. 이미 무디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일이 장기화되면 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디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엄 정국이 상황이 해결이 잘 안 되고 길게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이 수습이 안 되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게 된다면 네. 그럼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평가사한테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일까지 당하면 한국 부동산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부동산? 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믿을만해요. 네. 돈을 꿔달라 그래요. 근데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까요? 좀 덜 받아도 그렇죠. 상관없겠죠? 예. 근데 이 친구 하는 행동이 껄렁껄렁해요.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안 빌려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빌려주죠. 네. 근데 빌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빌려줄까요? 이자 높게. 이자를 엄청 많이 받아야 되죠. 신용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한국의 금리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위로 막 치솟아 오를 겁니다. 그게 그 CDS 그건가? 네, CDS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한 30bp 정도, 0.3% 정도였다가 5년물 기준으로 지금은 0.34% 정도 됐으니까 약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5년물이 10%가 올랐다. 5년물이라는 게 뭐 국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CDS 예. 프리미엄이 결국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에 붙는 가상금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5년짜리 같은 경우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프랑스 정부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0.4%. 예. 40bp가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도 뭔가 좀 이상해지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신용도가 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면 금리가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금리가 막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다 오르게 되고요. 네. 한국에 지금 대출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동산에도 굉장히 타격을 크게 네. 입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신용도 문제가 있으면 은행도 예전만큼 충분하게 많은 양의 대출을 해주기는 어려울 거고 네.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필요할 때 외국에서 돈 빌려오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악재가 겹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 하나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하나가? 네,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내 카드 어디 갔지? 없어지는 거나 비슷한 거가 되죠. 잘못하면.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잘 수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요즘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계엄 첫날 보니까 정말 폭등과 폭락을 오가면서 제가 그거 보니까 이 역시 코인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던데. 네, 저는 이제 코인을 미국 시장에서만 봐서 그렇게 대단한 변동성이 한국 코인 시장에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미국 코인 시장은 한국의 계엄령으로 해서 가격이 살짝 떨어졌었어요. 분명히. 예. 한 몇 퍼센트 이렇게 크게 네.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비트코인은 무려 30%나 움직였더라고요. 폭락- 폭락했습니다. 했다고요? 예, 잠시 폭락했었어요. 다시 근데 반등했잖아요. 예, 반등을 했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국제 시세를 따라가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한국 물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계엄 정국이 터지면서 역 프리미엄이 붙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빠졌어요, 가격이.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겁나서 계엄 때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돈을 마련해놔야 되겠다 해서 파신 분들은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네. 팔게 됐죠. 지금 뭐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그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애석해서 아마 그 계엄 정국을 일으킨 분이 굉장히 밉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국제 시세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다 따라가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건 이번 일로 인해서 급하게 매도를 그다음에 급하게 떨어진 가격에 매도를 했던 분들은 네. 지금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로이터도 이번 사태를 일컬어서 한국 정치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태가 좀 빨리 큰 파장 없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